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저희 채널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힘이 된답니다. 자, 이제 실화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저는 집에서 쫓겨난 척을 했습니다. 딸에게 전화해서 말했죠. 나 집에서 쫓겨나게 생겼어. 갈 데가 없구나. 딸은 이렇게 대답하더군요. 보호시설이라도 알아보세요. 저희 집은 이미 꽉 찼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딸의 집 바로 옆에 있는 집을 샀습니다. 딸이 발코니에 있는 저를 봤을 때 그대로 얼어붙더군요. 하지만 가장 흥미로운 일은 제가 실제로 무슨 일을 벌였는지 딸이 알게 되었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어느 나라에서 오셨는지 그리고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희 시청자분들에 대해 알아가는 것은 정말 큰 기쁨입니다. 즐겁게 들어주세요. 당신이 어머니가 되었을 때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것이 뭔지 아시나요? 언젠가 당신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직 그 아이만을 위해 살아남았던 바로 그 아이가 당신이 바닥에 쓰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있을 때 물 한 잔 필요하지 않냐고 묻지도 않고 그냥 지나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이야기의 결말이 궁금해지실 겁니다. 제 이름은 박선영이고 58살입니다. 저는 제 나이가 되면 인생에 대해 모든 것을 깨달았고 제 몫의 삶은 다 살았으니 이제 그저 조용히 여생을 보내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까다롭거나 응석바디로 자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생을 죽어라 일했고 누구에게 빚진 적도 무언가를 구걸한 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을 이해하는 것과 인생에 대비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딸 수진이를 혼자 키웠습니다. 아이 아빠는 수진이가 겨우 3살 때 사라졌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나는 가족을 꾸릴 사람이 아니야 라는 말을 남기고 떠났죠. 저는 어린 딸과 빚, 그리고 제가 간호사로 일하던 동네 종합병원에 야간 근무만 떠안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말 그대로 커피와 깡으로 버텼습니다. 야간 근무를 마치고 바로 아르바이트를 하러 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20년 넘게 살았습니다. 3교대 근무 외에 사무실 청소를 하고 주말에는 식당에서 일하며 수진이가 남들처럼 잘 먹고 잘 입고 아무 데나가 아닌 서울대학교 마케팅학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학비를 내야 할 때가 왔을 때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을 했습니다. 제 어린 시절을 보냈던 엄마의 집, 그 집을 팔았습니다. 마음이 아팠냐고요? 물론이죠. 하지만 딸의 미래를 위한 일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모든 것이 딸을 위해서였죠. 딸은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잘 나가는 광고 대행사에 취직했으며 남자친구 민준이와 결혼해 강남구에 있는 빌라를 함께 샀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5천만 원을 주었습니다. 노후를 위해 모아둔 마지막 저축이었죠. 이건 투자예요, 엄마. 수진이가 반짝이는 눈으로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한쪽에 살고 다른 쪽은 세를 줄 거예요. 월세로 대출금을 갚는데 도움이 될 거고요. 몇 년 뒤에는 자산이 될 거예요. 저는 딸의 말을 들으며 이게 정말 내 딸인가 믿기지 않았습니다. 똑똑하고 계산적이고 어른스럽고 그리고 너무나 내 딸 같았죠. 그때 우리는 식탁에 앉아 떡을 먹고 있었습니다. 제가 말했죠. 우리 딸, 이제 다 컸네. 그러자 딸은 저를 껴안으며 속삭였습니다. 엄마 없었으면 아무것도 못했을 거예요. 정말 사랑해요. 그게 3년 전의 일입니다. 그때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어머니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민준이가 젊은 어시스턴트에게로 떠났고 그 다음에는 수진이가 일하던 광고 대행사가 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변변한 수입도 없이 남은 것은 옆집에서 나오는 월세뿐이었습니다. 저는 할 수 있는 한 딸을 도왔습니다. 음식을 만들어주고 청소를 도우러 가고 돈이 부족하면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
그 후 딸은 갑자기 저를 문제아처럼 보기 시작했습니다. 평범한 화요일 저녁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미 어두워진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집을 판 후 이사 온 소박한 원룸 아파트에 앉아 있었습니다. 뉴스를 보며 어제 끓인 김치찌개를 먹고 있었죠. 전화기 화면에 수진이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엄마, 할 얘기가 있어. 목소리가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심각하게? 저는 바로 긴장했습니다. 무슨 일이 생겼나? 건강에 문제라도 있나? 무슨 일이니, 딸? 내 건강은 괜찮아. 엄마 아파트 얘기야. 엄마도 이제 젊지 않잖아. 58이면 장난이 아니지. 그리고 엄마 사는 동네도 알다시피 그렇잖아. 이사 가는 거 생각해보는 게 어때? 조용하고 모든 게 관리되는 곳으로 말이야. 노인들이 사는 곳 같은데. 저는 순간 얼어붙었고 숟가락이 허공에 멈췄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냥 이제 요양원 같은 곳을 고려해 볼 때가 된 것 같아서. 돌봄 서비스도 있고 의사도 있고 식사도 제공되고. 요양원이라고? 내가 지나가다 그런 곳을 봤는데 예쁘고 깨끗하더라고. 안내 책자도 가져왔어. 저는 벽을 바라보며 내 아이의 입에서 이런 말을 듣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요양원이라니? 아직도 야간 근무를 서고 거동이 불편한 이웃에게 장을 받아주는 나에게? 그런 나에게 이제 소금 반죽으로 공예나 하라는 건가? 수진아, 나 일하고 있어. 안정적인 직업도 있고 거기서 일하는 게 좋아. 외롭지도 않고. 난 괜찮아. 엄마, 만약에 넘어지면? 갑자기 아프면 누가 도와줄 거야? 거기선 모든 게 관리되잖아. 식사, 의료, 프로그램. 난 58이야, 수진아. 88이 아니고 정해진 일과에 맞춰 아침마다 죽을 먹고 싶지 않아. 전화기 저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고 이내 낯선 사람에게 말하듯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그냥 걱정돼서 그래. 엄마 부자도 아니고 나이 많은 사람부터 자르는 분야에서 일하잖아.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지. 가슴이 불쾌하게 무거워졌습니다. 마치 심장에 얼음이 내려앉는 것 같았죠.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야? 내가 짐이라는 거니? 아니, 엄마, 그런 뜻이 아니야. 그냥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거지. 엄마 가진 돈이 얼마나 있어?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다고 엄마가 직접 그랬잖아.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내가 보니까, 내가 신경 쓰니까, 내가 엄마 딸이니까. 나는 네가 더 이상 내 딸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유리창 너머에는 평범한 일상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이웃이 시바견을 산책시키고, 누군가 가로등 아래서 웃고, 누군가 CU 편의점 봉투를 들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나의 동네, 나의 삶, 나의 리듬이고, 저는 여기서 행복했습니다. 수진아, 내가 걱정하는 건 알지만 나는 요양원은 필요 없어. 내 아파트, 내 조용한 시간, 그리고 내 자립심이 필요해. 엄마는 이해를 못, 월급 받아서 한 달 사는 거잖아. 일 못하게 되면 어떡할 건데? 그때 가서 해결할 거야. 언제나 그랬듯이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어. 엄마, 고집만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어. 자존심이 미래를 보장해주진 않아. 바로 그 순간 저는 제대로 한 방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자존심. 제가 평생을 지탱해 온 단어. 어릴 때부터 수진이에게 주입시켰던 그 단어. 비굴하게 굴지 마라. 구걸하지 마라. 내 힘으로 벌어라. 그런데 이제 그것이 비난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난 그냥 자존심을 부리는 게 아니야. 그냥 의존하고 싶지 않을 뿐이야. 알았어, 엄마. 마음대로 살아. 나중에 모든 게 무너졌을 때 내가 뒷수습해 줄 거라고 기대하지는 마. 끝. 저는 어둠 속에서 전화기를 든 채 서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내 딸이 방금 나에게 내가 방해가 된다고 말한 건가. 그리고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 통화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수진이는 더 이상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주말에도, 중간에도,
그냥 지나가는 길에도. 예전에는 메신저로 이모티콘이라도 보내거나 의사 관련 밈을 보내거나 엄마, 잘 지내? 라는 음성 메시지라도 남겼는데 이제는 침묵뿐이었습니다. 저는 딸이 바쁘거나 그냥 화가 났을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뭐, 싸울 수도 있지. 누구에게나 있는 일이잖아.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무언가 부서졌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어머니가 아닌 방해물이 되는 선을 넘어버린 것 같았죠. 시간이 조금 더 흘렀습니다. 수진이가 마침내 전화를 했을 때 대화는 아무 내용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지내? 목소리는 건조했고 온기가 없었습니다. 일하고 있어. 근무 끝나고 쉬는 중이야. 아, 그래. 잘하네. 제가 이번 주 일요일에 올 거니? 라고 묻자 늘 그렇듯 대답했습니다. 아, 일이 산더미야. 일해야지, 알잖아. 그리고 모든 프로세스를 재정비할 계획이라 시간이 없어. 제가 제안했습니다. 그럼 내가 갈게. 맛있는 거 좀 가져다 줄게. 대답은 이랬습니다. 나 요즘 건강식으로 바꿨어. 모든 게 정해진 시간에 정량대로야. 그리고 부엌도 엉망이야. 다음에 보자. 미뤄진 다음은 결코 오지 않았습니다. 민준이가 떠난 그날부터 우리가 지켜왔던 일요일의 점심 식사는 사라졌습니다. 설명도 작별 인사도 없이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그냥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추석이 다가왔고 그와 함께 첫 번째 찬물을 맞았습니다. 엄마, 이번 추석에, 그러니까 수진이가 명절 3일 전에 전화로 말했습니다. 민준이네 가족한테 가기로 했어. 민준이 누나가 초대했거든. 알다시피 관계를 유지해야 하니까 모든 걸 잘 마무리해야 하잖아. 무슨 말인지 알지? 저는 이미 재워둔 갈비찜과 준비해둔 전을 앞에 두고 부엌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시장에서 대추를 사왔습니다. 수진이가 어릴 때부터 좋아해서 차에 넣어 마시며 만병통치약이라고 불렀죠. 그럼 우리는? 우리는 항상 함께였잖아. 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엄마, 그냥 하루일 뿐이야. 우리는 다른 날 보면 되잖아. 드라마 만들지 마. 하루. 그냥 하루. 제가 딸이 태어난 이후 매년 지켜온 날. 제가 딸이 좋아하는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해 새벽 5시에 일어나던 날. 딸이 항상 예쁜 그림이 그려진 냅킨이나 호박 모양, 엄마께라는 라벨이 붙은 대추청 한 병 같은 소소한 것들을 가져오던 날. 제가 유일하게 진정한 우리의 명절로 소중히 여겼던 날. 저는 창가에 앉아 차가운 수육으로 샌드위치를 만들어 먹으며 제 인생에서 이방인이 된 기분을 느꼈습니다. 12월은 더 최악이었습니다. 엄마, 소식이 있어. 수진이가 다음 주에 전화했습니다. 설날에 회사 여자 동료들이랑 크루즈 여행가. 상상이 돼? 스칸디나비아로 가는 투어야. 뷔페도 있고 사우나도 있고 강연도 듣고. 나 기분 전환이 필요해. 너무 많은 일을 겪었잖아. 저는 겨우 말을 쥐어짰습니다. 수진아, 그럼 우리 설날은? 엄마, 나 29살이야. 어른이라고. 나만의 계획을 가질 권리가 있어. 물론, 있지. 그냥 뭐, 나는 쉬면 안 돼?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엄마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해? 난 그렇게 말 안 했어. 하지만 그런 뜻이었잖아. 엄마, 그만해. 나만의 공간이 필요해. 내가 누군가의 딸이라는 역할에서 벗어나서 내가 누구인지 알아내려고 노력 중이야. 그 말은 제 다리가 후들거릴 정도로 충격적이었습니다. 딸의 역할에서 벗어나. 그렇다면 우리 사이에 있었던 모든 것이 그저 역할, 시나리오, 의무였다는 말인가? 내가 뭘 잘못했니? 너를 서운하게 했어? 아니, 엄마는 아무것도 잘못한 거 없어. 그게 문제야. 엄마는 항상 곁에 있었고, 항상 도와줬어. 근데 나는, 나 혼자서는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해. 설명해줘. 내가 이해할 수 있게 도와줘. 엄마는 이해 못해. 이건 복잡해. 세대가 달라. 엄마는 다른 시대 사람이잖아. 수진아,
나는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 나는 내 적이 아니야. 엄마, 그만하자. 나 이제 가봐야 해. 그리고 끝. 전화는 끊겼고, 저는 만두소를 준비하고,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을 꺼내고, 귤한 상자를 둔 채 부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인생에서 제가 딸의 인생에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저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스스로에게 설명했죠. 피곤해서 그래. 이혼 때문에, 스트레스 때문에, 그냥 시간이 필요한 거야. 괜찮아지면, 정신 차리면 돌아올 거야. 그러다 2월이 왔습니다. 저는 심하게 앓았습니다. 심한 폐렴으로 열이 나고, 숨이 차고, 계단을 오르기 힘들 정도로 기침이 심했습니다. 병가를 냈지만 그것은 3주 동안 월급이 없다는 것을 의미했고 저축은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저는 부엌 식탁에 앉아 은행잔고 내역서를 보며 계산하고 또 계산했습니다. 통장에 얼마가 있는지, 약값으로 얼마가 필요한지, 식료품비로 얼마가 필요한지, 그리고 월세로 얼마가 필요한지 숫자가 맞지 않았습니다. 저는 평생 처음으로 월세를 낼 수 없었습니다. 저는 3번이나 전화기를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부끄러웠지만 결국에는 번호를 눌렀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일찍?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오전 10시였습니다. 새벽 3시도, 6시도 아닌 10시. 미안하다, 수진아. 그냥 이 말하기가 힘드네. 내가 아팠어. 폐렴이었어. 2주 동안 누워 있었는데 지금 월세가 조금 부족하네. 혹시 50만 원만 빌려줄 수 있을까? 꼭 갚을게. 그냥 지금 당장. 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똑똑히 들렸습니다. 깊고 짜증 섞인 한숨. 마치 제가 도움을 요청한 게 아니라 감자 한 트럭을 내려달라고 부탁한 것처럼. 엄마, 나 못 빌려줘. 나도 힘들어. 알아, 그냥 조금이라도. 20만 원이라도. 엄마, 난 은행이 아니야. 엄마의 재정적인 구멍을 매번 메워줄 수는 없어. 내가 처음으로 부탁하는 거잖아, 수진아. 평생 처음으로. 하지만 엄마가 그렇게 살기로 선택한 거잖아. 저축도 없이, 비상금도 없이, 이사 가기도 싫다 하고 도움도 거절했잖아. 그러고 이제 와서 부탁하는 거야? 나는 도움을 요청한 게 아니야. 나는 이랬어. 아팠다고. 아픈 건 선택이 아니야. 수진아, 저축 안 한 건 선택이지. 엄마, 그만해. 복지재단에 연락하든가 교회나 주민센터에 가봐. 거기서 도와줄 거야. 주민센터, 교회. 수진아, 넌 정말 내가 딸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보다 동사무소에 가는 게 더 쉽다고 생각하니? 나는 엄마의 안전망이 될 수 없어, 엄마. 나도 내 인생이 있어. 알아서 해결해. 엄마는 항상 잘 해낸다고 했잖아. 나는 해냈지. 평생을 해냈어. 그럼 계속 그렇게 해. 나 이제 가봐야 해. 회의 있어. 통화 종료 신호. 저는 벽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안에서 모든 것이 끊어진 것 같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더 깊은 무언가였습니다. 공허함, 그리고 일주일 뒤 또 다른 전화가 있었습니다. 저는 집주인에게서 쫓겨나게 생겼다고, 남은 월세를 내지 않으면 쫓겨날 거라고, 이미 팔 수 있는 건 다 팔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딸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엄마, 힘든 건 알겠는데 우리 집엔 자리가 없어. 집도 작고 나 재택근무해서 서재가 필요해. 엄마를 어디에 모셔? 제가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수진아, 나를 받아줄 거야? 안 받아줄 거야? 침묵. 그리고 나서 그건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아. 미안해. 그리고 129에 전화해봐. 거기서 쉼터 같은 곳 알려줄 거야. 나에게 쉼터라니.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의자에 앉아 평생 처음으로 제게 더 이상 딸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살아온 그 사람이 이제 제 삶을
자신의 불편함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그날 밤 저는 모든 것을 바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날 밤 전화를 끊고 텅 빈 거의 짐이 다 쌓인 아파트에서 벽을 따라 늘어선 상자들과 팔아버린 물건들 사이에서 홀로 남았을 때 저는 창가 의자에 앉아 값싼 와인 반잔을 따르고 수년 만에 처음으로 무언가를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생각하기 위해 앉았습니다. 수진이에 대해서도 모든 것을 고치는 방법에 대해서도 어떻게든 벗어날 방법에 대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사실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사실 첫째, 내 딸은 더 이상 나를 어머니로 보지 않는다. 그녀는 나를 귀찮은 존재, 어디든 치워버리고 싶은 문제로 본다. 사실 둘째, 나는 무력하지 않다. 나는 그저 검소하게 살았을 뿐이다. 평생을 모으고 불필요한 것을 건드리지 않고 과시하지 않았다. 사실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수진이 학비를 위해 팔았던 집 외에도 거의 1억 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남겨주셨습니다. 저는 믿을 만한 재무 상담사인 김민정 팀장을 통해 그 돈을 투자했습니다. 우리는 벌써 8년째 함께 일했고 그 돈은 불어났습니다. 지금은 약 9억 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 돈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일하고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딸에게 모든 것은 노력으로 얻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수진이에게 이 저축에 대해 이야기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딸은 제가 가난하고 월급으로 근근히 살아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굳이 바로잡지 않았습니다. 제가 힘들 때 딸이 곁에 있어 줄지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는 답을 알았습니다. 아침에 저는 집주인인 이 사장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 선생님, 걱정하지 마세요. 그가 전화로 말했습니다. 어려운 시기인 거 압니다. 이렇게 하죠. 이번 주말까지 이사하시면 보증금은 제가 갖고 아무런 문제 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장님. 좋은 집주인이셨어요. 그 다음은 김민정 팀장에게 전화했습니다. 박 선생님, 안녕하세요. 무슨 일 있으신가요? 자금 일부를 인출하고 싶어서요. 3억, 아니 4억 정도요. 알겠습니다.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어디에 쓰실 건가요? 부동산에요. 투자죠. 훌륭하네요. 지금이 적기입니다. 내일 저녁까지 계좌로 이체해 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아는 부동산 중개인인 최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예전에 병원 환자의 부동산 계약을 도울 때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최 실장님, 안녕하세요. 13병원 중환자실의 박선영입니다. 기억하시나요? 물론이죠. 박 선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강남구에서 빌라를 찾고 있어요. 주소는, 그러니까 서울로 27번지 근처면 좋겠고요. 그곳은 바로 제 딸의 집 주소였습니다. 오, 바로 옆이네요. 아주 가깝게 매물이 하나 있습니다. 서울로 25번지요. 최근에 수리했고 두 가구 모두 세입자가 있습니다. 집주인이 이민을 가서 급하게 내놨어요. 가격은 14억인데 빨리 결정하면 깎아줄 수도 있습니다. 현금으로 할게요. 그럼 13억, 어쩌면 12억 5천까지도 가능할 겁니다. 오늘 보여주실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그 집은 완벽했습니다. 1990년대에 지어진 평범한 서울의 붉은 벽돌 빌라. 내부는 깔끔했습니다. 두 가구가 있었죠. 한쪽에는 젊은 부부 민수와 지혜가 살고 있었습니다. 둘 다 대학원생이고 조용하고 차분했습니다. 다른 쪽에는 아이가 있는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모두 월세를 제때 냈고 이웃들의 불만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죠. 그리고 무엇보다 수진이의 집과 바로 붙어 있었습니다. 제 집 창문이 바로 딸의 부엌을 향하고 있었죠. 저는 한마디만 했습니다. 정가에 사겠습니다. 흥정 없이요. 흥정 안 하시겠어요? 네. 최대한 빨리 계약 진행해 주세요. 6일 후 그 집은 제 것이 되었습니다.
저는 병원 근처 레지던스에 방을 잡고 이사를 준비했습니다. 세입자들이 집을 비워주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죠. 뭐, 사실이기도 했습니다. 아직 누구도 내보낼 계획은 없었으니까요. 저는 수진이가 자기 집을 월 200만 원의 세를 주고 있고 그 돈이 대출이자, 세금, 공과금을 거의 빠듯하게 메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입자가 없다면 버티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새들어 살던 민수와 지혜는 4월 말에 계약이 끝나고 결혼 준비를 위해 돈을 아끼려 이사할 계획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나의 순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계약 일주일 후 아침, 저는 새집 발코니로 나가 하얀 도자기 찻잔에 커피를 따르고 그냥 기다렸습니다. 8시 47분, 수진이가 제가 지난 설에 선물해준 파란색 코트를 입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늘 그렇듯 휴대폰을 보며 빠르게 걷고 있었죠. 그러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발코니에서 찻잔을 들고 있는 저를 보았죠. 그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멈춰 섰습니다. 한참을 쳐다보더군요. 엄마. 그녀가 숨을 내뱉었습니다. 엄마,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미소 지었습니다. 좋은 아침, 수진아. 날씨 좋지? 네. 어떻게, 여긴 누구 집이에요? 내 집. 무슨 뜻이에요? 엄마 집이라니? 지난주에 샀어. 네. 엄마 돈 없다면서요. 집에서 쫓겨난다면서요. 내가 도움을 청했지만 네가 거절했지. 그래서 네가 조언한 대로 스스로 해결하기로 했어. 하지만 어떻게 집을 사요? 돈이 어디서 났어요? 그게 무슨 상관이야? 중요한 건 이제 나도 집이 있다는 거지. 누구에게도 짐이 아니야. 네가 나를 어디에 맡길지 걱정할 필요도 없고. 그녀는 저를 쳐다봤고 저는 그녀의 얼굴에서 모든 것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충격, 분노,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 그리고 당혹감. 평생 처음으로 제가 자신이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우리 얘기 좀 해야 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난 시간 없어. 오늘 잠재적인 세입자들과 면담이 있거든. 1층에 들어올 사람들을 찾고 있어. 엄마, 제발. 나 화 안 났어. 수진아. 오히려 고맙기까지 해. 넌 나에게 중요한 걸 가르쳐줬거든. 가족에게는 기댈 수 없다는 거. 그 점에 대해 고마워. 그리고 저는 안으로 들어갔고 수진이는 마치 기차역에서 길을 잃은 어린아이처럼 길 위에 서 있었습니다. 다음 날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박 선생님, 저희는 민수와 지혜라고 합니다. 옆집을 사셨다고 들었어요. 저희는 수진 씨 친구인데 여쭤볼 게 있어서요. 네, 말씀하세요. 민수 씨. 저희 계약이 곧 끝나서 이사하려고 했는데 알아보던 집이 무산됐어요. 그런데 선생님 댁은 저희가 알기로는 비어 있잖아요. 혹시 저희에게 세를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 조용하고 깔끔하게 쓸 수 있는데 월 200만 원은 저희에겐 좀 비싸서요. 한 130만 원 정도면 가능할 것 같은데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이렇게 하죠. 제가 말했습니다. 믿을 만한 분들이라면 100만 원에 드릴게요. 난방비, 주차비 포함해서요. 숨겨진 비용 없이 침묵, 정말이세요? 이보다 더 진심일 수 없죠. 내일 10시에 와서 보세요. 괜찮으면 계약서 씁시다. 감사합니다. 박 선생님. 정말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다음 날 아침 10시 정각 민수와 지혜는 이미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수진이의 차는 여전히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오늘은 얼굴을 보이지 않기로 결심한 모양입니다. 저는 그들을 집 안으로 안내하고 모든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일부러 큰 소리로 창문을 열어두고 말했습니다. 소리가 얇은 벽을 넘어 이웃에게 들리도록. 난방, 쓰레기 처리, 수도 요금 다 포함이에요. 뒤쪽에 주차 공간도 한 대 있고요. 세탁기는 지하실에 공동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웃들도 조용하고요.
지혜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수진 씨네보다 훨씬 좋네요. 그리고 거의 반갑신데 정말 실수하신 거 아니죠? 저는 욕심 없어요. 세입자가 좋은 사람들이길 바랄 뿐이죠. 참, 수진이가 두 분 칭찬 많이 하더라고요. 그들이 기쁘고 만족스러운 얼굴로 떠났을 때 저는 찻잔을 들고 발코니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11시 23분, 수진이네 집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녀는 말 그대로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아래에서 소리쳤습니다. 저는 흥미로운 듯 차분하게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안녕, 수진아. 민수가 전화했어요. 이사 간다고 엄마가 월세를 반값에 제한했다면서요? 나는 정상적인 사람들에게 정상적인 가격을 제안했을 뿐이야. 이걸 시장 원리라고 하지. 이건 배신이에요. 내 세입자를 뺏어가는 거잖아요. 나는 그냥 더 좋은 제안을 했을 뿐이야. 그들이 선택한 거고. 모든 건 공정해. 엄마, 나 망하게 할 작정이에요? 월세 없으면 나 대출금 못 갚아요. 그렇다면 수진아, 네가 말했던 것처럼 스스로 해결하는 법을 배워야겠지. 나는 해냈어. 이제 내 차례야. 그리고 저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대화 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수진이는 말이 없었습니다. 아마 어쩔 줄 몰라 안절부절못하고 있었을 겁니다. 저는 간섭하지 않고 제 삶을 살았습니다. 아침에는 병원 근무, 저녁에는 아파트에서 조용히 책을 읽고 발코니에서 차를 마시며 평생 몰랐던 이 드문 자유를 맛보았습니다. 월요일 오전 10시 정각, 민수와 지혜가 계약서에 서명하러 왔습니다. 저는 미리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표준 임대차 계약서, 영수증, 이용규칙, 심지어 쓰레기 배출 안내문까지 모든 것을 엄격하고 존중을 담아 처리했습니다. 박 선생님, 민수가 돈이 든 봉투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건 성금과 보증금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얼마나 큰 어려움을 넘겼는지 모르실 거예요. 조심해서 잘 지내기만 하면 돼요. 저는 이 집을 사랑하고 세입자도 그런 분들이길 바라요. 계약서에 서명하는 동안 그들의 얼굴에 안도감과 기쁨이 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젊고 사랑에 빠진 순수한 커플. 저 역시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라 제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문을 닫고 나가자마자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이네 집 블라인드가 찰칵하고 움직였습니다. 보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관찰하고 있다는 뜻이었죠. 12시쯤 그녀가 나왔습니다. 헝클어진 머리, 부은 눈, 아마 밤새 잠을 설쳤을 겁니다. 곧장 제게 다가왔습니다. 우리 얘기 좀 해요. 그녀는 안녕하세요 대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다 얘기했어. 아니요, 안 했어요. 엄마는 제 삶의 기반을 빼앗고 있어요. 세입자 없으면 대출금을 감당할 수 없다고요. 제가 얼마나 내는지 알잖아요. 일부러 그들을 빼돌린 거죠. 나는 그들이 동의한 가격을 제안했을 뿐이야. 그들의 선택이지 내 선택이 아니야. 엄마,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녀는 분명 눈물을 참고 있었습니다. 왜 이러시는 거예요? 이건 복수예요?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비난 없이 차분하게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건 교훈이야, 수진아. 교훈이요? 엄마, 진심이에요? 교훈을 위해 제 인생을 망가뜨리겠다는 거예요? 나는 내 인생을 망가뜨리지 않았어. 나는 그냥 너를 구해주지 않을 뿐이야. 네가 나를 구해주지 않았던 것처럼 그건 같지 않아요. 뭐가 다른데?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엄마는 제 엄마잖아요. 그런데 마치 남처럼 행동하고 있어요. 저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너는 3개월 전에 내가 내 집에서 일주일만 지내게 해달라고 했을 때 나에게 노숙자 쉼터를 제안했던 거 기억하니? 그때 너도 남이었어. 단지 내가 그걸 입 밖으로 내지 않았을 뿐이야. 나는 그냥 기억했어.
엄마, 그때는 제가 힘든 상황이었어요. 생각을 못했어요. 아니, 수진아, 너는 생각했어. 단지 내 생각을 하지 않았을 뿐이지. 그녀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히스테릭하게가 아니라 천천히 마치 패배를 깨달은 어른들처럼 울었습니다. 며칠 후 그녀는 다시 찾아왔습니다. 더 이상 소리치지 않았고 정중하게 노크했으며 심지어 미소까지 지었습니다. 엄마, 우리 차분하게 얘기해요. 저는 그녀를 들여보내고 차를 내고 습관처럼 사둔 블루베리 잼을 꺼냈습니다. 수진이가 항상 좋아했었죠. 그녀는 앉았고 팔짱을 끼고 등은 굳어 있었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나쁘게 행동했어요. 저도 알아요. 그때 엄마가 도움을 청했을 때 저는 제 생각만 했어요. 엄마를 집에 들이면 제 인생이 멈출 거라고 생각했어요. 엄마가 여전히 저를 통제하고 간섭하고 싶어 한다고 느꼈어요. 하지만 엄마는 그저 잠자리와 지붕이 필요했을 뿐인데 부끄러워요. 좋은 일이야. 부끄러움은 양심이 살아있다는 증거니까.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가 저한테 투자한 모든 걸 돌려드리고 싶어요. 학비, 집 살 때 보태주신 돈, 도와주신 모든 거요. 이자까지 쳐서 전부요. 집 팔고 더 작은 아파트를 사서 아마 룸메이트랑 같이 살면서요. 그리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거예요. 하지만 엄마한테는 모든 걸 갚을게요. 저는 오랫동안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얼굴은 정직했고 비굴하지 않았으며 진실했습니다. 왜?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서요. 제가 깨달았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집을 팔면 어디서 살 건데? 뭘 할 거야? 생각해봐야죠. 월세를 구하든 더 작은 집으로 옮기든 중요한 건 엄마한테 빚을 갚는 거예요. 그래야만 해요. 너는 나한테 아무것도 빚지지 않았어, 수진아. 내가 너한테 준 모든 건 자발적으로 준 거야. 그리고 나는 대가로 아무것도 필요 없어. 내가 필요했던 건 단 하나였어. 언젠가 내가 힘들어졌을 때 네가 외면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 그녀는 말이 없다가 속삭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외면했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고 그냥 바라보았습니다. 그녀 안에서는 죄책감, 만회하려는 시도, 그리고 그저 사과하면 모든 것이 예전처럼 돌아올 것이라는 습관적인 생각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엄마, 말해주세요. 제가 지금 부탁하면 도와주실 건가요?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해봐. 만약 내가 지금 너에게, 아니, 수진아, 나는 너에게 단 한 푼도 줄 수 없어. 나도 여유가 없거든. 이라고 말하면 너는 쉼터로 갈 거니? 그녀는 테이블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아마도요. 나도 갔을 거야. 하지만 이제는 안 가. 네가 네 눈에 비친 내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보여줬으니까. 그리고 나는 그냥 결론을 내렸을 뿐이야. 엄마, 모든 걸 바로잡을 수 있다고 말해주세요. 바로잡을 수는 없어. 단지 다르게 시작할 수는 있지. 하지만 그건 이미 다른 이야기가 될 거야. 그리고 지금은 아니야. 수진이는 조용히 고개를 푹 숙인 채 떠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았습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죄책감도 연민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오직 평온함만이 있었습니다. 저는 제 자리에, 제 집에, 제 삶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딸이 전화해 주기를 기다리는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바쳤다가 버림받았을 때 다시 일어서서 앞으로 나아간 한 여성이었습니다. 그 대화 후 일주일 내내 수진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메시지도, 연락하려는 시도도 없었습니다. 저도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화가 나서가 아니라 그저 더 이상 그럴 의무를 느끼지 않아서였습니다. 젊었을 때 저는 모성애란 식사와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생명을 주었으니 항상 곁에 있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지만 나중에서야 깨달았습니다. 낳았다는 것이 끝없이 편안하고
끝없이 용서하고 끝없이 손 닿는 곳에 있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을. 사랑은 참고 침묵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상대방의 말도 들어주는 것입니다. 봄 내내 저는 집을 돌보았습니다. 지하실에 배관 공사를 하고 낡은 수도꼭지를 교체하고 쓰레기 수거 업체와 새로 계약했습니다. 이전 업체는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거든요. 모든 것이 순조롭고 안정적으로 흘러갔습니다. 세입자인 지혜와 민수는 정말 보물 같았습니다. 아늑하고 예의 바르고 월세를 제때 냈으며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가끔 지혜는 그냥 고맙다며 빵을 구워다 주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빵이 필요하지 않았지만 매번 감사히 받았습니다. 그 작은 것들 속에 제가 친딸에게서 받지 못했던 것, 즉 관심, 참여, 진심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진이에게는 어려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소문에 의하면 새 세입자를 찾으려고 애썼다고 합니다. 저는 그녀가 커플들을 데려와 집을 보여주며 활기차게 무언가를 설명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얼굴은 이상했습니다. 관심은 있지만 망설이는 표정. 아마도 제 집 월세 가격을 알고는 거절했겠죠. 그 후 3주 동안 그녀의 아파트는 비어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이제 인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저는 그녀가 발코니에서 긴장되고 불안한 모습으로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 번은 제 발코니를 쳐다보았는데 그녀의 눈에는 피로, 짜증, 두려움, 억울함이 모두 담겨 있었지만 뉘우침은 없었습니다. 6월에는 주택담보대출 연체 통지서가 왔습니다. 우연히 현관 우편함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은행은 연체 사실을 통보했고 7월에 수진이는 더 낮은 금액으로 세입자를 구하려 했지만 제가 이미 알다시피 그녀의 지출은 수입을 초과했습니다. 월말에 그녀는 다시 저를 찾아왔습니다. 더 이상 적대적이지 않고 오히려 텅 빈 모습이었습니다. 엄마, 우리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부엌에 앉았습니다. 이번에는 차도 잼도 없이 어른스럽게 조용히. 저 잘 안 돼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감당이 안 돼요. 벌써 3개월째 마이너스예요. 저는 잠자코 있었습니다. 노력했어요. 더 많이 일하고 세입자도 찾고 강해지려고 했어요. 그런데 버거워요. 그리고 무서워요. 저는 꾸짖는 대신 그저 차분하게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저 알아요. 제가 엄마를 실망시켰어요. 지금 당장 저를 구하러 달려오실 거라고 기대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 뭔가부터 다시 시작해 볼 수는 없을까요? 돈을 갚는 것도 사과하는 것도 말고요. 그냥 신뢰부터요. 저는 말이 없었습니다. 신뢰는 말이 아니라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배우고 싶어요. 엄마를 모든 걸 해줘야 하는 엄마가 아니라 자신만의 삶이 있는 한 여성으로 보는 법을요. 그건 처음이었습니다. 지난 모든 세월 동안 그녀는 저를 어떤 인물이 아닌 한 인간으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제가 말했습니다. 너는 완벽할 필요는 없지만 정직해야 해. 무엇보다 너 자신에게. 저도 이제 알았어요. 일주일이 지났고 8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수진이는 다시 세입자 없이 남게 되었습니다. 2개월 계약에 동의했던 커플이 갑자기 이사를 나갔습니다. 저는 그녀가 이제 완전히 수렁에 빠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금요일 아침, 저는 발코니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상자를 들고 나와 차에 싣는 것을 보았습니다. 얼굴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모든 것이 수축된 듯 턱은 긴장되어 있었고 눈은 공허했습니다. 이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짐을 날랐습니다. 누군가 도와주었습니다. 남자 2명과 여자 1명, 가방, 상자, 심지어 예전에 우리가 함께 부대찌개를 끓여 먹던 그 냄비도 보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그녀가 고개를 들어 제 눈과 마주쳤습니다. 우리 둘 다 얼어붙었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손을 흔들지도 미소 짓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한때 제 성을 썼던 낯선 여자를 바라보듯 쳐다보았습니다. 한 달 후 집 매각 통지서가 도착했습니다. 은행이 경매에 내놓은 것이었습니다. 몇 주 후 새로운 세입자가 이사 왔습니다. 교사와 간호사 부부와 두 딸이 있는 젊은 가족,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공과금에 대해 조언을 구하고 집에서 만든 파일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야기를 나누었고 제가 서류 작업을 조금 도와주었습니다. 그래도 경험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어느 날 저는 발코니에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저녁은 고요했습니다. 차를 마시며 수진이의 옛집 창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곳에는 다른 사람의 삶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눈물이 한 방울도 나지 않았습니다. 후회도 그리움도 없었습니다.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나는 집에 있고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나는 내 손으로, 내 결정으로, 내 꿋꿋함으로 여기에 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저 있었고 지나갔고 그녀와 나에게 교훈을 남겼다. 반년 이상이 지났습니다. 수진이는 더 이상 나타나지도 편지를 쓰지도 전화를 걸지도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휴대폰 알림이 울릴 때마다 혹시 그녀일까 기다리는 제 자신을 발견했지만 나중에는 그만두었습니다. 화가 나서가 아니라 기다리는 것에 익숙하지 않게 되어서였습니다. 인생은 제 갈 길을 갔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계속 일했지만 근무는 줄였습니다. 일주일에 이틀은 쉬기로 결심했죠. 집을 돌보고 책과 음악과 함께 따뜻한 저녁을 보냈습니다. 가끔 지혜와 민수를 만났습니다. 그들은 말을 몇 마디 나누고 웃을 수 있는 이웃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한 번은 제 아파트에서 함께 영화를 보았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그냥 금요일 저녁이었지만 어쩐지 좋았습니다. 따뜻하고 진실된 느낌. 어느 9월 제 재무 상담사인 김민정 팀장이 저를 만나자고 했습니다. 박 선생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투자 포트폴리오가 훌륭한 성과를 보였습니다. 새로운 투자를 논의해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제 여행을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행, 휴식, 영혼을 위한 무언가를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평생을 미루기만 했습니다. 수진이 교육비를 모을 때도 제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나중으로. 그리고 이제 그 나중이 왔습니다. 선생님은 그럴 자격이 충분하세요. 저는 오랫동안 생각했고 그리고 정말로 제주도로 가는 여행 상품을 샀습니다. 혼자서 올레길을 걷고 바닷가에서 잠을 자는 일정으로요. 그것은 해방감이었습니다. 신선한 공기, 끝없는 고요함, 어부들의 집, 모닥불 연기 냄새. 아무도 제가 누군지 몰랐습니다. 아무도 저를 엄마, 이웃, 의사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배낭과 카메라, 그리고 수십 년의 세월을 짊어진 박선영이라는 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10월 말에 돌아왔습니다. 햇볕에 그을리고 피곤했지만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11월, 예전에 그 명절 직전에 문에서 벨이 울렸습니다. 제가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는 수진이가 서 있었습니다. 살이 빠지고 화장기 없는 얼굴에 낡은 회색 코트를 입고 가방 2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조용히 거의 속삭이듯이 말했습니다. 저 잘 곳이 없어요. 저는 말없이 옆으로 비켜섰습니다. 그녀는 들어와 소파 가장자리에 앉았습니다. 손은 무릎 위에 모으고 등은 꼿꼿이 세운 채 자기 집처럼이 아니라 남의 집처럼. 네가 나를 도와줄 의무는 없어. 알아. 그냥 네가 내가 찾아갈 용기를 낸 마지막 사람이었을 뿐이야. 다른 사람들은 이제 안 돼. 무슨 일 있었니? 친구 집에서 지내다가 동료 집에서 그러다 싼 호스텔에서 그리고는 다세대 주택에 방 한 칸을 얻어서 살았어. 이제 돈도 방법도 힘도 없어. 엄마뿐이야.
저는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여기는 호텔도 쉼터도 아니야. 며칠 지낼 곳은 줄 수 있지만 그 다음은 네가 스스로 어떻게 살지 결정해야 해. 이해해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아요. 그냥 너무 지쳤어요.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먹을 것을 차려주었습니다. 국, 밥, 그리고 차. 그녀는 말없이 먹다가 말했습니다. 제가 딸의 역할에서 벗어나서 내가 누구인지 알고 싶다고 했을 때 정말로 그러고 싶었어요. 하지만 결국 어머니 없이 남게 되더라고요. 스스로가 구렁텅이에 빠져 있을 때는 딸이 아닐 수가 없었어요. 어른이 된다는 건 자신을 키워준 사람에게서 등을 돌리는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된다는 건 언젠가 정신 차릴 거라는 희망 속에서 배신을 견디는 게 아니란다. 엄마, 어떻게 속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속죄할 필요 없어. 다르게 살아야지. 신뢰는 말이 아니라 행동이라는 걸 깨닫고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예전처럼 되자고 조르는 거 아니에요. 그냥 엄마가 이제는 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해요. 엄마가 저를 위해 했던 모든 것들을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그걸 못 봤을까? 저는 말이 없었지만 마음속으로는 놓아주었습니다. 수진이는 며칠 동안 저희 집에 머물렀습니다. 저는 그녀의 이력서 작성을 도와주고 일자리가 있는 지인의 연락처를 주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저렴한 원룸을 찾았습니다. 중심가는 아니지만 깨끗한 곳. 저는 간섭하지도 설득하지도 돌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옆에 이웃처럼 전직 어머니처럼 기회를 줄 알지만 그 대가를 잊지 않는 한 여성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눈물 없이 감사한 마음으로 떠났고 테이블 위에 엄마께 혹시 아직 괜찮으시다면 이라는 종이 라벨이 붙은 매실청 한 병을 남겨두었습니다. 저는 병을 들어 찬장에 넣었습니다. 열지 않았습니다. 원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아직 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수진이는 따로 살았습니다. 외곽의 작은 원룸을 빌렸고 외관은 낡았지만 내부는 깔끔했습니다. 새 직장을 구했습니다. 예전만큼 명망 있지는 않았지만 합리적인 근무 시간이 있는 조용한 곳. 월급은 보통이었지만 야근도 경쟁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보았습니다. 그녀가 스스로 더 단순하게 살기로 선택한 것을. 더 이상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달리는 것을 멈췄기 때문입니다. 가끔 우리는 전화를 했고 두어 번은 집에 들렀습니다. 엄마 구해줘도 급하게 도와줘도 없었습니다. 그냥 차 한 잔, 대화, 소식. 한 번은 같이 시장에 갔습니다. 엄마와 딸이 아니라 공통의 경험, 공통의 과거, 그리고 어쩌면 미래에도 무언가 공통점이 있을 두 여자처럼 어느 12월 초 저녁 그녀가 혼자 찾아왔습니다. 낡은 남색 코트, 뜨개질 목도리, 삐져나온 머리카락. 모든 것이 소박했습니다. 손에는 보온병과 종이컵 2개가 들려 있었습니다. 집에서 만든 유자차예요. 감기 예방에 좋대요. 그녀는 말하며 하나를 건넸습니다. 우리는 집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부드러운 서리가 내리고 한방눈이 막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거리는 조용하고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제 아파트 창문을 바라보다가 그녀의 옛집을 보았습니다. 이제 그곳에는 다른 사람의 삶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무언가 해방감을 주는 것이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제가 연민이나 부끄러움 때문에 돌아왔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정말로 곁에 있고 싶어요. 하지만 다르게. 나는 아무 생각 안 해, 수진아. 나는 그냥 살아. 저도 배우고 있어요. 조금씩. 우리는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차에서는 김이 피어오르고 눈은 소매 위에 쌓였습니다. 그러다 그녀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엄마는 행복하세요? 저는 씩 웃었습니다. 무슨 의미로? 지금요. 이 삶에서
모든 일이 있은 후에 행복하세요.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나는 평온해. 그건 아마 행복보다 더 좋은 걸 거야. 아침에 일어나면 두렵지 않아. 누군가 나를 버릴까봐 기다리지도 않고, 누가 나를 실망시켰는지 떠올리지도 않아. 나는 그냥 내가 있다는 것, 내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 그리고 지금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이지, 구걸에서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 수진이는 고개를 끄덕였고 잠시 후 말했습니다. 저시 여성지원센터에 신청서 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부엌이나 아이들 돌보는 봉사활동 하려고요. 아직 뭘 할지는 모르겠지만요. 왜 거기로? 아무도 없을 때가 어떤 건지 아니까요. 그리고 만약 제가 그런 여성 한 명에게라도 하룻밤 지낼 곳이나 따뜻한 식사를 줄 수 있다면 저도 뭔가 가치 있는 사람이 되겠죠? 저는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불편함을 두려워하던 그 수진이가 아니었습니다. 부모를 자원으로 여기던 그 수진이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완벽하지도 깨달음을 얻지도 않았지만 맑은 눈과 고든 등을 가진 어른 여성이었습니다. 좋은 선택이야, 제가 말했습니다.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네가 편안함을 찾는 것을 멈추고 의미를 찾기 시작한다면 너는 모든 것을 해낼 수 있을 거야.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미소에는 용서를 구하는 간청이 아니라 인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네, 저는 넘어졌지만 스스로 일어섰어요. 늦었지만 정직하게. 그리고 설날이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간단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샐러드, 생선, 떡, 촛불을 켜고 조용히 음악을 틀었습니다. 환상도 기대도 없이. 그런데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제가 문을 열었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손에는 가방, 그 안에는 햄과 치즈, 샴페인 한 병과 잔 2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엄마, 저 들어와도 돼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앉았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는 없었고, 그냥 예전처럼 부엌에 앉아 있었습니다. 대화는 느렸지만 억지스럽지 않았습니다. 웃음은 꾸며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자정이 되자 그녀가 말했습니다. 엄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새로운 우리도 축하해요. 저는 대답하지 않고 그냥 그녀와 잔을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이 따뜻했습니다. 평온하고 외롭지 않았습니다. 봄은 또다시 내자맨너 찾아왔습니다. 2월의 길고 회색빛과 3월의 첫 햇살 사이 어디쯤에서 저는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과거도 딸도 모든 것이 어땠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모든 것이 어떻게 되지 않았는지를 떠올리는 것이 아프지 않았습니다. 인생은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았고 천만다행이었습니다. 예전의 삶은 생존으로 가득했습니다. 새로운 삶은 자신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기심도 무관심도 아닌 그저 내면의 고요함과 자신에 대한 존중. 수진이는 점점 더 자주 찾아왔습니다. 부담스럽지 않게, 눈물 없이, 그냥 자신 그대로. 엄마, 쿠키 구웠어요. 드세요. 엄마, 페인트가 좀 남았는데 욕실 새로 칠해드릴까요? 엄마, 보너스 받았는데 같이 연극 보러 갈까요? 이것은 속죄의 선물이 아니었습니다. 벽돌 하나하나를 쌓아 다시 다리를 놓으려는 시도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서둘러 그 다리를 건너지 않았지만 지켜보았고 그녀가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와서 말했습니다. 엄마, 예전 회사에서 다시 돌아오라고 제안했어요. 직급도 높고 월급도 거의 2배인데 조건이 있어요. 출장, 야근, 24시간 대기, 저 거절했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그녀는 계속했습니다. 왜인지 아세요? 다시 예전의 그 사람, 달리기만 하고 듣지 않고 소중히 여기지 않는 그 사람이 될까봐 무서워서요. 저는 더 이상 그런 여자가 되고 싶지 않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직업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 내면에서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이 있은 지 거의 1년 후 수진이는 다시 저를 찾아왔습니다. 봉투도 부탁도 없이 서류를 들고서 엄마, 이거 매매 계약서예요. 저 집 샀어요. 외곽에 있는 작은 투룸 아파트요. 고급도 아니고 유행하는 곳도 아니지만 제 집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 함께 있었던 모든 주소에서 전출 신고했어요. 이제 깨끗해요. 저는 엄마는 엄마, 저는 서류를 훑어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깔끔했습니다. 수진이는 모든 것을 파악했고 서두르지 않고 침착하게 서명했습니다. 저는 엄마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옆에 있고 싶어요. 하지만 이웃으로서요. 손님도 의무를 진 사람도 아니고요. 그냥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깨닫고 엄마를 잃고 싶지 않은 한 사람으로서요. 저는 오랫동안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뉘우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성숙함이었습니다. 고맙다. 제가 말했습니다. 뭐가요? 네가 성장해줘서 이제 그녀는 저에게서 벗으로 5 정거장 거리에 삽니다. 가끔 집에 놀러오고 가끔 제가 그녀에게 가고 가끔 그냥 전화를 합니다. 몇 주 동안 못 볼 때도 있지만 이제 그녀가 사라질까봐 두렵지 않습니다. 나쁜 일을 기대하는 습관도 없습니다. 가끔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조용히 원망 없이 회상합니다. 폭풍우를 겪고 이제 한 동굴에 앉아 차를 마실 수 있는 사람들처럼 비난 없이 너는 해야해 없이 그저 엄마와 어른이 된 딸, 각자의 삶을 가진 채로 그리고 봄에 저는 다시 제주도에 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둘이서 엄마, 정말 다시 거기 가고 싶으세요? 가고 싶어. 단지 이번에는 네가 곁에 없었을 때 내가 봤던 것을 너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그녀는 웃었습니다. 그럼 저는 따뜻한 침낭이랑 두꺼운 밑창 신발을 챙겨야겠네요. 신발은 챙겨. 하지만 보는 법은 맨눈으로 배우렴. 가끔 옛날 지인들에게서 연락이 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그러면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합니다. 그냥 모든 게 제자리에 있어요. 저는 집에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비슷한 상황을 겪어보신 적이 있나요? 당신이라면 그녀의 입장에서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여러분의 참여는 영상을 널리 알리고 저희가 새로운 이야기를 만드는데 힘이 됩니다.